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일본 치바현 치바시 단독주택이 모여있는 조용한 주택가. 이곳에 있는 한 맨션 2층에서 할머니, 어머니와 살고 있는 중학교 1학년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사쿠마 나나. 엄마는 외동딸과 또 할머니까지 부양하기 위해서 저녁부터 밤 늦게까지 음식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 세 사람의 형편은 늘 넉넉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가족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살고 있었죠. 사쿠마 나나는요, 유난히 하얀 피부에 또렷하고 큰 눈, 게다가 속눈썹도 길고 머리카락도 또래보다 좀 밝은 갈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눈에 띄는 외모 때문에 동네에서 예쁜 아이로 소문이 자자했죠. 그렇게 세 가족은 소소하지만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인 1991년 10월 26일 토요일. 이날은 학교 중간고사가 끝난 날이었죠. 그래서 나나가 손꼽아 기다리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시험이 끝난 기념으로 친구들과 함께 자기 집에서 파자마 파티를 하기로 했었기 때문이죠. 다음 날도 일요일이기 했고 엄마도 일 때문에 집에 안 계셨기 때문에 나나는 친구 3명과 함께 오후 7시부터 모여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수다도 떨고 한참 놀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자정을 넘겨버려요. 근데 아이들이 이때 야 배고프지 않냐? 하고 허기짐을 느꼈습니다. 그래 그러면 야식 사러 가자.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집 바로 근처에 있는 슈퍼는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자전거를 타고 4km가 떨어진 편의점으로 출발하게 되는데요. 여기가 약 30분이나 걸리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길이 어둡고 고요했지만 나나는 3명의 친구들과 함께였기 때문에 전혀 무섭지 않았죠. 편의점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음료와 감자튀김, 피자, 주먹밥까지 음식을 잔뜩 사고 다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상치 못한 트러블에 말려버리게 되죠. 가로등이 별로 없는 이 어두운 공장지대 126번 국도길을 지날 때였습니다. 얼마 전에 이 지역에 강한 태풍이 지나갔었는데 그것 때문인지 길에 나무 하나가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앞서가던 나나가 그걸 보지 못하고 걸려서 넘어집니다. 다행히 뒤에 오던 친구들은 다치지 않았죠. 하지만 자전거를 세우고 야 괜찮아? 하면서 넘어진 나나를 걱정했는데요. 애가 좀 다리를 아파했고 어떻게 돌아갈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빠른 걸음으로 그들 옆을 휙 지나가는 한 남성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순간 뭐야 이 시간에 왜 사람이 자전거도 없이 저렇게 돌아다니지? 하고 수상함을 느꼈지만 일단은 나나를 부축하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쓰지 못했죠. 그렇게 지나갈 줄 알았던 남성이 갑자기 뒤를 돌더니 말합니다. 야!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주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말투였어요. 나나와 친구 3명 모두 갑자기 얼어붙은 듯 무서워졌습니다. 그 남자는 자기를 청소년 지도원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일본에서는 청소년 비행을 방지하고 건전하게 자라는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청소년 지도원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거기 일원이다 라고 말하면서 16살 미만의 청소년이 11시 넘어서 거리를 다니는 건 범죄인 거 아냐? 라면서 아이들을 무섭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가 보통은 경찰에 바로 연락을 해야 하는 거지만 일단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를 들어볼 테니까 거기 너가 대표로 따라와 하면서 나나를 지목합니다. 옆에 있던 아이들이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남성은 니들은 빨리 집에나 가라면서 사납게 소리쳤죠. 어쩔 줄 몰라 하던 친구 한 명이 이때 물었습니다. 그럼 저기 나나 자전거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랬더니 남자는 내가 나중에 알아서 트럭으로 옮겨줄 거다. 니들은 빨리 가라. 결국 아이들은 말릴 틈도 없이 그는 나나를 데리고 좁은 골목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3명의 친구는 나나의 집 앞에 도착을 했죠. 그런데 이미 너무도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주무시고 계신 할머니를 깨우는 건 민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고 밖에서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무려 1시간 반이 넘도록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더욱더 불안해졌죠. 이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게 어떤 상황인지 그냥 무서운 아저씨의 공포에 들린 거지 파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그 동네에 사는 같은 중학교 남자아이 2명과 마주치게 됐고요. 아이들은 급한 마음에 이들에게 어떤 일을 겪었는지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죠. 나나의 엄마와 자신들의 부모들에게 급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부모님들이 모였고 주변 일대를 돌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지난 30분 걸려서 온 길목 그리고 공장지대 근처까지 다들 나나 이름을 부르면서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새벽 4시 20분쯤에야 경찰에 신고하게 되죠. 중학교 여학생 납치 사건. 근데 범인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경찰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색 범위를 점점 넓혀갔죠. 근데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목격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수사는 그닥 쉽게만 풀리지 않았는데요. 기억하시죠? 그 남자가 자기를 청소년 지도원이라고 했던 점. 그래서 해당 단체에 문의를 하게 되죠. 하지만 그 시각 현장을 돌던 지도원은 전혀 없었다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경찰이 이거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나의 엄마에게 딸의 얼굴을 공개해서 수배를 하자라고 설득하게 되는데 엄마는 이때 딸이 나중에 돌아오면 혹여 그 아이에게 얼굴이 이렇게 알려진 게 꼬리표가 될까 걱정이 앞섰기 때문에 공개 수배를 거부하게 됩니다. 만약 이때 엄마가 다른 결정을 했다면 결과는 좀 달랐을까요? 그렇게 나나가 사라진 이후 수사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시간만 무성히 흘렀죠. 엄마는 결국 포기했고 경찰은 나나의 실종 포스터를 배포하게 됩니다. 친구들이 묘사했던 납치를 한 남성의 모습은 신장 155cm, 작은 키죠. 나이는 50대 전후로 보였습니다. 둥근 얼굴형에 볼에는 붉게 홍조가 있고요. 검은 바지에 줄무늬 셔츠, 그리고 특이하게 니트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나나가 실종된 시점은 10월 정도. 그러니까 아직 니트 모자를 쓸 만큼 추운 날씨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그가 모자를 일부러 쓰고 있었다라는 추정하에 어쩌면 어디인가에 숨어서 그간 범행 대상을 물색해온 것은 아닐까, 즉 계획범죄가 아닌가라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몽타주가 지역에 퍼져나가게 되면서 여러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특히나 주목할 만한 게 있었습니다. 범인의 얼굴이 예전에 여성을 살인한 전적이 있는 나카 카즈미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는 이미 감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몽타주상 얼굴은 유사하지만 사건과 무관하다는 건 손쉽게 드러나죠. 그래도 다행인 건 실종 포스터를 통해서 몇 개의 목격담이 수집됐다는 겁니다. 자, 실종 직후인 10월 27일 오전 1시 30분 중학생쯤으로 보이는 한 여자아이가 중년의 남성과 교차로를 걷는 것을 지나가던 운전자가 우연히 목격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조금 이후, 그러니까 45분 이후인 2시 15분쯤에 역 근처에서 두 사람이 걷는 것을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시간이 워낙 늦었고 전혀 열차가 다니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수상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목격자가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전 4시경 옆쪽 마을 방향으로 주택가를 걷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한 주민에 의해 목격되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나나와 납치범이 어느 범 쪽으로 이동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요. 딱 가보니까 여러 갈래의 길이 갈리는 곳이에요. 경찰은 더 이상 행적을 쫓기가 불가능해졌고 결국 이 목격담을 끝으로 나나 실종 사건은 미궁에 빠져버립니다. 이번 사건이 일반 납치나 유괴 사건과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초기에 어쩌면 돈이 궁한 범인이 이 사쿠마 나나를 부잣집 딸이라고 생각을 해서 외모가 좀 예쁘고 귀티나게 생겼으니까요. 몸값을 목적으로 유괴한 것은 아닐까 의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범인이 단 한 번도 연락을 해온 적이 없어요. 게다가 나나가 혼자서 납치를 당한 것도 아니었죠. 친구들 3명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독 그녀만 꼭 집어서 데려갔던 거예요. 범인으로서는 자신의 얼굴이 이 친구들에게 다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만 데리고 갔다는 점이 어쩌면 처음부터 나나가 타겟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는 아무래도 이 4명을 다 데리고 가기에는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이 조사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오고 갔습니다. 게다가 친구들이 사라지고 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이동했던 경로를 보면 아무리 이게 새벽이라 해도 상당히 눈에 잘 띄는 교차로 주택가를 걸어 다녔어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납치나 유괴의 패턴은 아니거든요. 정말 이상합니다. 1991년 가을에 발생한 사쿠마 나나의 실종 사건. 범인의 얼굴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동 경로를 추적할 증언도 있어요. 하지만 사건은 결국 해결되지 못했고 현재 공소시효까지 이미 지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2012년 치바시에 있는 126번 국도 주변이 일본에서 있는 그 북한 공작원들의 비밀 루트였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혹시 나나가 그들에게 납치된 게 아닌가라는 추정이 있었죠. 사실 토요미스테리에서는 이전에도 일본에서 실종된 많은 아이들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납치되었다라는 것과 연루되었다는 것을 많이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기엔 근거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설로만 남게 되죠. 사건이 있은 지 얼마 후 손녀를 잃은 충격에서 할머니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셨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이젠 나나가 돌아온다 해도 다시는 할머니를 제외할 수 없게 됐죠. 그리고 사건 발생한 지 몇 년 동안 엄마는 나나와 함께 살던 이 동네의 사찰을 다니면서 특히나 개구리 동상 앞에 자주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동상의 의미가 무사히 집에 간다 라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엄마는 여전히 매일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겠죠. 하지만 결국 몇 년 후에 엄마는 동네를 떠나서 친척집으로 옮겨가요.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딸은 실종되고 자신만 이 집에서 홀로 있는 게 너무도 힘겨웠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실종 이래 10년 동안 텅 빈 아파트의 집세를 계속 지불했고요. 혹여나 돌아올 딸을 위해서 집과 아이의 방을 청소해뒀다고 합니다. 나나의 방은 10년간 그 모습 그대로였죠. 10년밖에 기다릴 수 없는데도 이유가 있었어요. 아파트가 철거됐기 때문입니다. 사쿠마 나나가 사라진 지 이제 2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13살 중학생 소녀가 만약 살아있다면 이젠 43살을 맞이할 텐데요. 그녀에게도 그리고 기다리던 가족에게도 분명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죠. 공소시효는 지났고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젠 잊혀진 이 사건. 하지만 그녀의 엄마는 결코 죽어서도 잊지 못할 사건입니다. 이렇게 스토리로나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진 않을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